미국 펜타곤 고위 간부 3명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란에서 한국이 공개한 비밀 무기를 보고 경악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어떻게든 그 무기를 입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압도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커닝햄이고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연합지휘실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중동 미사일 방어작전실 부실장을 맡고 있어요. 오늘은 목요일 새벽 1시 50분이었고 지하 2층 회의실 안은 평소처럼 에어컨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이란 국경지대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 양쪽으로 미군 장교 6명이 앉아 있었고 끝자리에는 한국군 연락관 1명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중앙에 서서 이란 탄도미사일 동향 브리핑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대부분 예상 범위 내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회의는 10분 안에 끝날 예정이었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려는 순간 한국군 연락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표가 보였고 계급장은 대령이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군 연락관이라니 대부분 회의 내내 조용히 앉아있다가 형식적으로 질문 하나 던지는 게 전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대령 질문 있으십니까? 박진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발사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발사된다니 이란은 지난 3주 동안 미사일 이동만 반복했을 뿐 실제 발사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모든 정보기관이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0분 전부터 이란 북부 기지에서 통신 패턴 변화가 감지됐고 동시에 연료 수송 차량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발사 직전 준비 단계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통신 패턴 변화는 훈련으로도 발생할 수 있었고 연료 수송은 보급 작업일 수도 있었어요. 박진우의 주장은 여전히 추측에 가까웠고 확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영상에서 발사대 전개는 확인 안 됐습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발사대는 이미 전개됐고 위장망 아래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장망이라니 우리 위성은 10신호까지 추적하고 있었고 숨겨진 발사대라도 준비 과정에서 신호가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로버트 맥도날드 대령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대령 한국 정보가 우리보다 앞선다는 건가요? 몇몇 장교들도 따라 웃었고 회의실 분위기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박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대령 우리는 실시간 위성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모든 신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사 준비가 진행 중이라면 이미 포착됐을 겁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현재 감시 체계 유지하고 변화 있으면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나려 했고 몇몇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메인 스크린 왼쪽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즉시 화면을 봤습니다. 이란 미사일 발사 감지 북부 기지 2번 구역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발사 시각은 새벽 2시 17분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우가 맞았던 겁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상황실과 통신을 연결했고 데이터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황실 당직 장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발사 신호 포착됐지만 아직 궤적 확정 안 됐습니다. 훈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훈련 가능성이라니 이란은 종종 야간 훈련을 실시했고 실제 발사와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상황실에 지시했습니다. 궤적 분석 즉시 시작하고 실전 패턴인지 확인하십시오. 맥도날드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커닝햄 소령 상부에서 대응 지연 지시 내려왔습니다. 훈련으로 판단하고 관망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대응 지연이라니 만약 실전이라면
초기 대응 타이밍을 완전히 놓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사 신호는 명확합니다. 궤적 분석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상부 명령입니다. 확증 전까지는 대응 보류하십시오. 저는 화면 속에서 미사일 신호가 점점 고도를 높이는 걸 지켜봤습니다. 붉은 점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예상 궤적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실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궤적 분석 결과 실전 패턴과 일치합니다.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즉시 상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어요.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왔고 화면을 응시하며 뭔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 대령, 뭘 보고 계십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사라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사라진다니 미사일은 계속 상승 중이었고 레이더에 명확히 잡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진우가 대답했어요. 고도 60km 지점에서 신호가 소멸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도 60km라니 그건 아직 상승 단계였고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계속 추적될 거였어요. 저는 박진우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추측이구나. 하지만 그 순간 메인 스크린에서 붉은 점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상황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사일 신호 소실됐습니다. 레이더 포착 안 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얼어붙었고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맥도날드가 상황실에 연락하며 소리쳤어요. 장비 오류 확인하십시오. 재탐지 시도하세요. 상황실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신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두 번째라니 화면에는 아직 추가 발사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고 박진우는 이미 다음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보음이 다시 울렸고 새로운 발사 신호가 포착됐어요. 이란 미사일 2차 발사 동일 기지 3번 구역이라는 문구가 떴고 저는 화면에서 두 번째 붉은 점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박진우가 화면 특정 좌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소멸합니다. 저는 그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고도 60km 부근이었고 첫 번째 미사일이 사라진 지점과 거의 동일했어요. 저는 상부 명령을 떠올렸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 지시했어요. 박 대령이 지목한 좌표에 추적 고정하십시오. 승인 절차 생략합니다. 맥도날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상황실에서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카운트다운이 표시되기 시작했고 30초, 20초, 10초까지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참았습니다. 0이 됐고 두 번째 미사일을 나타내는 붉은 점이 정확히 박진우가 지목한 좌표에서 사라졌습니다. 상황실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2차 미사일도 신호 소실 확인됐습니다. 동일 지점 동일 고도입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봤어요. 그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고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전장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지하 3층 데이터 분석실로 내려갔고 복도는 어두웠으며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대부분의 인원은 교대 근무로 빠진 상태였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두 개의 미사일이 동일한 고도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이건 단순한 장비 오류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분석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마다 미사일 추적 로그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소멸 시점 전후 10초 구간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신호 강도 그래프가 나타났고 첫 번째 미사일은 고도 58km까지 정상적으로 추적됐다가 60km 지점에서 급격히 약화되며 완전히 사라졌어요. 두 번째 미사일도 동일한 패턴이었고 신호 감쇄 곡선까지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사일을 제거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돌아봤어요. 맥도날드가 들어오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커닝햄 소령 상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로그 접근 중단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로그 접근 중단이라니, 지금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했고 원인 규명이 최우선이어야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중단합니까? 맥도날드가 대답했어요. 기록 조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외부 해킹이나 데이터 오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기록 조작이라니, 우리 시스템은 다중 백업과 암호화로 보호되고 있었고 외부에서 접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미사일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소멸했습니다.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닙니다. 맥도날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상부 명령입니다. 조사 중단하고 대기하십시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상부는 뭔가 감추려 하고 있었고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통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 보였어요. 그 순간 메인 콘솔에서 새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즉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란 추가 발사 준비 감지 북부 기지 전역이라는 문구가 떴고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활동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저는 맥도날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란이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화면을 확인하며 급히 상황실에 연락을 시작했고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대 이동 신호가 3개 지점에서 동시에 포착됐고 연료 주입 차량도 각 기지로 분산 배치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일 발사가 아니라 다중 동시 발사 준비였고 우리 요격 체계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격 체계 재가동 명령 내려왔습니다. 패트리어트 부대 즉시 준비 상태 전환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요격 체계 재가동이라니, 방금 두 개의 미사일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라졌는데 원인도 모른 채 다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건 위험했어요. 저는 맥도날드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소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맥도날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상부 판단은 이란 미사일 자체 결함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상 절차대로 요격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체 결함이라니, 두 미사일이 동일한 고도 동일한 패턴으로 실패한다는 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고 이건 명백히 외부 개입이었어요. 저는 화면으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열었고 소멸 지점 주변 전자기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보였어요. 소멸 직전 3초 동안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미세한 신호 변화가 감지됐고 이건 자연 발생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확대해서 분석했고 파형 구조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격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박진우가 문 앞에 서 있었고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거라니 무슨 뜻입니까? 박진우가 제 옆으로 다가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물리적 요격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폭발도 파편도 열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은 그냥 기능을 상실하고 추락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화면을 봤습니다. 박진우가 보여준 분석 데이터는 제가 본 것보다 훨씬 상세했고 소멸 지점 전후 모든 센서 데이터가 종합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폭발 흔적은 없었고 미사일은 단지 신호가 끊긴 채 낙하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한 겁니까? 박진우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중동 상공 위성 배치도가 나타났고 특정 궤도에 여러 개의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 여러 대가 배치된 구역이었고 통신 중계용으로 알려진 위성들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통신 위성이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박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통신 위성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묻기도 전에 맥도날드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이란 3차 발사 감지됐습니다. 저는 메인 콘솔로 달려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새로운 미사일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고 이번에는 발사 지점이 달랐습니다. 동부 기지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궤적은 이전과 유사했어요. 저는 상부 명령을 떠올렸지만 더 이상 따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도 사라집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보며 계산하더니 특정 좌표를 가리켰습니다. 고도 62km 이 지점입니다. 저는 다시 명령을 어기기로 결정했고
상황실에 지시했습니다. 해당 구역 감시 강화하십시오. 모든 센서 집중 배치하세요. 맥도날드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소령 이건 명령 위반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화면에 미사일 궤적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고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50km, 55km, 60km까지 올라갔고 박진우가 지목한 지점에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참았어요. 62km에 도달하는 순간 미사일 신호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3차 미사일 신호 소실 확인됐습니다. 동일 패턴입니다.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고 예상된 결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니라 외부 개입이었고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분석실을 나와 지상 1층 긴급회의실로 올라갔고 복도 끝에서 이미 여러 명의 고위 장교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워싱턴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3개의 미사일 소멸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가 요구되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펜타곤 상황실이 연결되어 있었고 국방부 작전국장인 제임스 해링턴 중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 연합군 지휘관 8명이 앉아 있었고 박진우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맥도날드 옆 빈자리에 앉았고 해링턴 중장이 화면 너머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닝햄 소령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보고하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고 3개 미사일의 발사 시각과 소멸 지점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줬어요. 모든 미사일이 고도 60에서 62km 사이에서 신호를 상실했고 물리적 요격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자기 스펙트럼 분석 결과 소멸 직전 미세한 신호 변화가 감지됐다고 고고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외부 통제 개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링턴 중장이 화면 너머에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외부 통제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저는 박진우 쪽을 잠깐 봤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한국 측 연락관이 모든 소멸 시점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했고 분석 결과 위성 궤도상 특정 지점에서 신호가 발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링턴 중장 옆에 앉아있던 다른 장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령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위성으로 미사일 제어를 무력화시킨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테이블 주변의 몇몇 장교들도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불쾌함을 느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3번 모두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해링턴 중장이 손을 들어 토론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소령 우리는 검증된 정보로만 판단합니다. 추측이나 예측은 작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란 미사일 자체 결함으로 결론 내리고 기존 요격 체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항변하려 했지만 해링턴 중장은 이미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측 주장은 묵살됐고 우리는 기존 방식대로 대응하기로 결정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맥도날드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커닝햄 소령 상부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더 이상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그를 보며 대답하지 않았고 복도를 걸어 상황실로 향했어요.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는 이란 전역의 실시간 감시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고 북부 기지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저를 보며 보고했어요. 소령 이란이 드론 편대를 띄우고 있습니다. 15대 확인됐고 우리 방어망 외곽을 따라 이동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작은 점들이 국경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명확한 목적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탐색 비행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우리 반응을 시험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직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대응 지시 내려왔습니까? 당직 장교가 대답했어요. 기존 시스템으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근접 시 요격 준비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격 부대에 연락을 지시했고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드론들은 계속 이동하고 있었고
일부는 방어망 경계선에 근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론 2대가 갑자기 서로를 향해 방향을 틀더니 공중에서 충돌했고 신호가 동시에 사라졌어요. 당직 장교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드론 2대 추락 확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드론끼리 충돌한다는 건 제어 오류거나 통신 두절을 의미했고 이건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었어요. 몇 초 후 다른 드론 3대도 동일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궤적이 갑자기 불안정해지더니 서로 교차하며 충돌하거나 방향을 잃고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격부대에 연락했습니다. 발사 대기하십시오. 상황 확인 중입니다. 화면에서 드론들은 계속 통제를 잃고 있었고 15대 중 이미 8대가 신호를 상실한 상태였어요. 우리 요격 시스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단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박진우가 상황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진우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제어 신호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개입해서 통신을 차단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드론들과 지상 통제소를 연결하는 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선들 중 일부가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차단됨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차단하고 있습니까? 박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같은 시스템입니다. 미사일을 제거한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메인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드론들은 계속 추락하고 있었고 이제 4대만 남아 있었어요. 남은 드론들도 궤적이 불안정했고 곧 통제를 잃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박진우의 설명을 믿고 그가 보여준 데이터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상부 명령대로 기존 체계만 신뢰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화면에서 마지막 드론 한 대가 추락하는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어요. 그 네트워크 지도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 띄울 수 있습니까?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당직 장교에게 연결 정보를 전달했고 몇 초 후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역을 커버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구조가 표시됐고 수많은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위성 지상국 통신 중계소 감시 레이더까지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망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며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개별 시스템으로 싸우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이미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통제하고 있었고 그 통제권은 우리 손에 없었어요. 저는 메인 스크린에 표시된 네트워크 구조를 보며 박진우 옆에 서 있었고 화면 속 수많은 노드들이 실시간으로 깜빡이며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물었어요. 이 네트워크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무력화시켰다는 겁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이 발생하는 순간 탐지가 이뤄지고 동시에 교란 신호가 송출되며 표적은 제어를 잃습니다. 3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특정 구역을 봤습니다. 이란 북부 기지 상공에 여러 개의 선들이 교차하고 있었고 각 선마다 공격 탐지 교란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었어요. 박진우 말대로 3가지 작업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고 시간 차이는 3초 이내였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구조였고 적이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보고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회의에서 해링턴 중장과 다른 장성들은 외부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했고 제 보고를 과대평가라고 일축했어요. 이 네트워크 지도를 보여줘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였습니다. 그때 당직 장교가 급히 소리쳤어요. 소령 이란 공군 기지에서 대규모 활동 포착됐습니다. 저는 메인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중부와 남부 공군 기지 3곳에서 동시에 전투기 출격 준비가 감지되고 있었고 활주로에 기체들이 정렬되기 시작했어요. 열신호 분석 결과 엔진 예열이 진행 중이었고 예상 출격 시간은 15분 이내로 추정됐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모두 실패하자 이란은 유인 전투기로 전환하고 있었고
이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당직 장교에게 지시했습니다. 긴급 보고 상부에 올리고 요격 전투기 출격 준비하십시오. 당직 장교가 통신을 시작했고 저는 박진우를 봤어요. 그는 여전히 태블릿을 보고 있었고 뭔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전투기도 막을 수 있습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출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륙 후 통제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통제 교란이라니 전투기는 미사일이나 드론과 달리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고 있었고 통신이 끊겨도 육안으로 비행할 수 있었어요. 완전한 무력화는 어려울 거였습니다. 그 순간 맥도날드가 상황실로 들어오며 급히 말했습니다. 커닝햄 소령 상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기존 대응 체계 유지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전투기 출격 준비는 확인됐습니까? 맥도날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확인됐지만 우리 요격 전투기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 사항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존 체계로 대응한다는 건 이란 전투기가 이륙한 후 공중에서 격추하겠다는 뜻이었고 그럼 실제 교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박진우가 말한 방식대로 하면 출격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교전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맥도날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격 전에 막으면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상부 명령입니다. 소령 더 이상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령은 명확했고 저는 따라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박진우가 보여준 네트워크 구조와 예측 정확도를 생각하면 기존 방식이 최선이 아니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봤어요. 그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특정 좌표를 화면에 표시하기 시작했고 이란 남부기지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출격이 5분 내 취소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5분 내 취소된다니 출격 준비는 이미 최종 단계였고 조종사들이 탑승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취소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기지 내부 통신망이 교란되기 시작했습니다. 출격 명령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기지 내부 통신망을 외부에서 교란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이란 측이 즉시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할 거였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5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상부 명령을 따라 요격 전투기 출격을 준비할지 아니면 박진우 말을 믿고 5분간 대기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맥도날드는 제 옆에서 명령 이행을 재촉하고 있었고 당직 장교들은 제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박진우가 틀리면 대응 타이밍을 놓칠 수 있었고 이란 전투기가 먼저 이륙하면 우리는 수세에 몰릴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진우의 예측은 모두 정확했고 그가 보여준 네트워크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직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요격 전투기 출격 준비는 계속 진행하되 발진 명령은 5분간 보류합니다. 맥도날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소령 이건 명령 위반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황 변화를 확인하는 겁니다. 5분 후 출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메인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고 이란 남부기지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분, 2분, 3분이 지났고 기지에서는 여전히 출격 준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콕핏에 탑승했고 엔진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고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4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고 맥도날드도 시계를 확인하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4분 30초가 됐고 저는 출격 명령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란 남부 기지에서 전투기들이 갑자기 엔진을 끄기 시작했고 조종사들이 콕핏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직 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남부 기지 출격 취소 확인됐습니다. 전투기들 활주로에서 철수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얼어붙었고 정확히 5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박진우의 예측이
또 맞아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진우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장을 미리 결정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저 결과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남부기지 출격 취소를 확인한 직후 상황실 메인 스크린 앞에 서 있었고 박진우의 예측이 5번째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걸 목격하며 이제는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오른쪽에서 새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당직 장교가 급히 소리쳤어요. 소령 이란 전역에서 동시 다발 발사 징후 포착됐습니다. 미사일 12기 드론 40기 이상 확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란 북부 중부 남부기지 모두에서 동시에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규모였어요. 단일 공격이 아니라 전면적인 포화 공격이었고 우리 방어망 전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부에 연락을 시도했고 몇 초 후 해링턴 중장과 연결됐어요. 화면 너머에서 중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커닝햄 소령 상황 파악됐습니까? 저는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규모 동시 공격 임박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합쳐서 50기 이상 예상됩니다. 해링턴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면 요격 명령 내립니다. 모든 방어 자산 즉시 가동하고 패트리어트 부대 발사 준비 완료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전면 요격이라니 이건 기존 체계로 모든 표적을 막겠다는 뜻이었고 박진우가 보여준 방식은 완전히 배제된 결정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장님, 한국 측 시스템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해링턴 중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소령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명령대로 즉시 실행하십시오. 통신이 끊겼고 저는 화면을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상부 명령을 따라 기존 요격 체계로 대응할지 아니면 박진우 방식을 따를지 결정해야 했어요. 맥도날드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령 요격 부대 대기 중입니다. 지시 내리십시오. 저는 메인 스크린을 봤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발사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첫 번째 미사일이 이미 상승 궤도에 진입한 상태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연속으로 발사됐고 드론 편대도 국경을 넘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직 장교에게 지시했어요. 패트리어트 부대 발사 준비 완료하고 표적 좌표 전송 시작하십시오. 당직 장교가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요격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화면에서 우리 미사일 궤적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첫 번째 표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표적이 너무 많았고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요격 순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고 일부 표적은 이미 방어망 안쪽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박진우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라 발사 전에 통제 체계를 교란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발사 전에 교란한다니 이미 절반 이상이 발사된 상태였고 지금은 날아오는 표적을 막는 게 급선무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사됐습니다. 박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아직 발사 안 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진우 말이 맞았어요. 발사된 표적은 15기 정도였지만 대기 중인 표적은 아직 30기 이상 남아있었고 그들이 모두 발사되면 우리 요격 능력을 완전히 초과할 거였습니다. 그 순간 첫 번째 요격 결과가 들어왔어요. 명중했지만 두 번째 요격은 실패했고 표적이 회피 기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도 빗나갔고 요격 성공률이 예상보다 낮았어요. 저는 당직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요격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당직 장교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표적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전 프로그래밍된 경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이란은 학습했어요. 이전 공격들이 모두 실패한 후 이번에는 회피 기동을 추가했고 우리 요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현재 요격률로는 절반도 못 막을 거였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정말 막을 수 있습니까? 박진우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특정 경로를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대기 중인 미사일들의 발사 통제소를 연결하는 선들이 그려졌고 각 통제소마다 교란 가능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통제소 통신을 차단하면 발사 명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경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어요. 기존 요격을 중단하고 박진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전장 전체를 맡기는 거였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게 돌아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방식으로는 이미 한계가 보이고 있었어요. 요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대기 중인 표적들까지 발사되면 방어선은 무너질 거였습니다. 저는 맥도날드를 봤습니다. 그는 제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요격 일부는 계속 진행하되 박대령 방식 동시 적용합니다. 맥도날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소령 상부 승인 없이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승인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어요. 시작하십시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조작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새로운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통제소들을 향한 교란 신호가 송출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통신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초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기 중이던 미사일 발사가 중단되기 시작했고 일부 기지에서는 발사 명령 자체가 취소됐어요. 화면에서 대기 표적 개수가 30기에서 25기, 20기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추가 발사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안도했어요. 박진우 방식이 작동하고 있었고 공격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존 요격도 계속 진행됐고 이미 발사된 표적들도 하나씩 제거되고 있었어요. 두 방식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전장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표적 개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추가 발사 완전 중단 확인됐습니다. 남은 표적 8기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격이 붕괴되고 있었고 우리는 방어에 성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방어는 기존 체계만으로는 불가능했고 박진우가 보여준 방식 없이는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대규모 공격을 막아낸 직후 지하 3층 감청 분석실로 내려갔고 새벽 6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박진우 방식을 무단으로 적용했다는 사실이 상부에 보고될 거였고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분석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명의 정보 분석관이 헤드셋을 끼고 작업하고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실시간 감청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임 분석관인 제니퍼 로스 중위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로스 중위 이란 내부 통신 분석 결과 나왔습니까? 로스 중위가 헤드셋을 벗으며 저를 보고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소령님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 옆 의자에 앉았고 로스 중위가 화면을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4시간 동안 감청된 이란 군 내부 통신 기록이 나타났고 특정 키워드 빈도 분석 그래프가 표시됐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지난 4시간 동안 200회 이상 언급됐고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저는 로스 중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확합니까? 로스 중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장성급 통신에서만 언급됐는데 지금은 현장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과 드론 실패 이후 급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한국을 언급한다는 건 그들도 뭔가 눈치챘다는 뜻이었고 공격 실패 원인을 한국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언급됩니까? 로스 중위가 특정 통신 기록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어 음성이 들렸고 하단에 영어 번역이 표시됐어요. 이란 장성 목소리였습니다. 미사일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 한국 시스템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확인하라. 다른 통신도 재생됐습니다. 현장 지휘관 목소리였어요. 드론 편대가 통제 불능 상태다. 한국이 전자전을 걸고 있는 게 확실하다. 저는 그 기록들을 들으며 흥미로웠습니다. 이란은 단순히 실패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을 한국으로 지목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로스 중위에게 물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습니까? 로스 중위가 대답했어요. 보고했지만 심리전으로 치부됐습니다. 이란이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심리전이라니 이란 장성들이 내부 통신에서까지 거짓 정보를 흘릴 이유가 없었고 이건 그들의 진짜 판단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키워드 빈도 그래프에서 또 다른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공포라는 단어였고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스 중위에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 나옵니까? 로스 중위가 다른 통신 기록을 재생했습니다. 이란 중급 지휘관 목소리였어요. 부대원들이 출격을 거부하고 있다. 공포가 퍼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다른 기록이 재생됐습니다. 기지 사령관 목소리였습니다. 명령 전달이 지연되고 있다. 현장에서 작전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통제가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 기록들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고 명령 체계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로스 중위에게 물었습니다. 이 패턴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로스 중위가 타임라인을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첫 번째 미사일 소멸 이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규모 공격 실패 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통신에서 불안 관련 단어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란은 물리적으로만 패배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었고 병사들과 지휘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막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 불확실성이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맥도날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급히 말했어요. 커닝햄 소령 상부에서 호출했습니다. 즉시 올라오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로스 중위에게 말했습니다. 분석 계속 진행하고 새로운 패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로스 중위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맥도날드를 따라 분석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맥도날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이 무단으로 한국 시스템 적용한 건 이미 보고됐습니다. 상부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고 그에 따른 문책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방어에 성공했고 추가 피해를 막았어요. 지상 1층 회의실에 도착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해링턴 중장이 화면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여러 명의 장교들이 앉아 있었고 박진우도 구석 자리에 있었어요. 해링턴 중장이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커닝햄 소령 명령 없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저는 자리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기존 요격만으로는 모든 표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추가 방어 수단이 필요했고 한국 측 시스템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해링턴 중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당신 판단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지휘 체계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지만 그 순간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해링턴 중장이 박진우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박진우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에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이란 내부 감청 데이터가 나타났고 한국 언급 빈도와 공포 확산 패턴이 표시됐습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패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심리적 붕괴가 진행 중입니다. 해링턴 중장이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이게 우리와 무슨 관련입니까? 박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포가 전장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박진우는 단순히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 적의 내부를 붕괴시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전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박진우의 설명을 듣고 회의실을 나와 상황실로 돌아왔고 해링턴 중장은 추가 논의 없이 회의를 종료했지만 제게 독단 행동에 대한 경고는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상황실 안은 교대 근무 인원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이란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은 희망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마지막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이란 전역의 감시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고 대부분의 기지는 조용했지만 동부 산악지대 한 곳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당직 장교가 저를 보며 보고했습니다. 소령 동부 기지에서 특이 활동 감지됐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로 추정됩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산악 지형 사이로 차량 몇 대가 이동하고 있었고 위장망으로 덮여 있어서 정확한 식별은 어려웠지만
크기와 형태로 보아 미사일 발사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고도와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당직 장교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저고도 유지 중이고 계곡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회피 경로로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적어도 계곡 경로라니 이건 우리 감시망을 피해 예상 밖 지점에서 발사하려는 의도였고 기존 방어 체계로는 탐지 자체가 늦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몇 분 후 맥도날드가 회의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커닝햄 소령 상부 명령입니다. 한국 시스템 즉시 차단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시스템 차단이라니 지금 막 예상 밖 공격이 포착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차단합니까? 맥도날드가 대답했습니다. 상부 판단은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체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메인 스크린을 봤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계속 이동하고 있었고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당직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기존 레이더로 추적 가능합니까? 당직 장교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형 때문에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발사 시점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맥도날드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존 체계만으로는 늦을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명령입니다. 소령 즉시 한국 측 시스템 연결 차단하십시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상부 명령을 따라 박진우 시스템을 차단하고 기존 체계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명령을 거부하고 현재 방식을 유지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명령을 2번이나 어기면 군법 회의감이었고 제 경력은 끝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차단하면 공격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 화면에서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발사 징후 포착이라는 문구가 떴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당직 장교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적어도 미사일 발사 확인됐습니다. 예상 경로 우리 보급선 방향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보급선이라니 그건 후방 지역이었고 방어 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구역이었어요. 만약 직접 타격받으면 연합군 작전 전체에 타격이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직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요격 가능합니까? 당직 장교가 계산하며 대답했어요. 패트리어트 사거리 바뀝니다. 재배치 시간 최소 3분 필요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3분이라니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2분 안에 목표에 도달할 거였고 재배치로는 절대 늦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맥도날드가 다시 말했습니다. 소령 명령 이행하십시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령을 따르면 보급선이 타격받을 거였고 명령을 어기면 제 경력이 끝날 거였어요. 하지만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맥도날드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명령 거부합니다. 맥도날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고 주변 장교들도 저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실 반대편에 서 있던 박진우를 봤어요. 그는 이미 태블릿을 켜고 있었고 제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박 대령 90초 드리겠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작업을 시작했고 화면에 미사일 궤적이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저고도로 날아오고 있었고 회피 기동까지 하고 있어서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커닝햄 소령 이건 명령 불복 중입니다. 군법회의 회부될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급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화면에서 미사일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고 보급선까지 거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예상 도착 시간 1분 30초라는 숫자가 카운트다운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블릿을 조작하고 있었고 화면에 복잡한 신호 패턴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1분이 됐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90초를 요청했지만 이미 60초가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작업 중이었고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고 있었어요. 50초가 됐습니다. 당직 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미사일 보급선 10km 이내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어요. 박 대령 시간이 없습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 됩니다. 40초가 됐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작동하기를. 30초가 됐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서 미사일 궤적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직선으로
날아가던 경로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직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미사일 제어 신호 교란 확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미사일은 방향을 잃기 시작했고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20초가 됐고 미사일은 완전히 통제를 상실한 채 사막 지역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초가 됐습니다. 미사일은 보급선에서 5km 떨어진 무인 지역에 떨어졌고 폭발 신호가 감지됐어요. 당직 장교가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미사일 무인 지역 추락 확인됐습니다. 보급선 피해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90초 만에 박진우는 해냈고 보급선은 무사했어요.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닫으며 저를 보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는 맥도날드를 봤어요.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이 선택은 전장을 유지한 결정적 분기점이 될 거였어요. 저는 보급선 방어 성공 이후 상황실을 나와 지상 2층 긴급 대기실로 올라갔고 맥도날드의 보고가 워싱턴에 전달된 직후였기 때문에 곧 소환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복도 끝 대기실 창문으로 카타르의 뜨거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냉기를 느꼈어요. 두 번째 명령 불복종이었고 이번에는 직접적인 차단 명령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보급선을 지켰고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참모 장교가 들어왔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커닝햄 소령 화상회의실로 이동하십시오. 워싱턴에서 긴급회의 소집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고 3층 화상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펜타곤 상황실이 연결되어 있었고 해링턴 중장뿐만 아니라 합참의장인 토마스 베넷 대장까지 화면에 나타나 있었어요. 테이블 주변으로 여러 명의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고 박진우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중앙 빈자리에 앉았고 베넷 대장이 화면 너머에서 저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커닝햄 소령 2차례에 걸쳐 명령을 불복종했고 특히 시스템 차단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해명하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기존 체계만으로는 적어도 미사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측 시스템이 유일한 대안이었고 결과적으로 보급선을 지켰습니다. 베넷 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명령 체계를 무시한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려 했지만 그 순간 화면 옆에 앉아있던 다른 장성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의장님 잠시만요. 소령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장성을 봤습니다. 정보국장인 로버트 싱클레어 중장이었고 그는 화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 시스템이 실제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는 건 확인된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미사일 7기 드론 43기 모두 무력화됐고 우리 요격 체계만으로는 절반도 막지 못했을 겁니다. 싱클레어 중장이 다른 장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 소령의 불복종이 아니라 한국 시스템의 효용성 아닙니까?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몇몇 장성들이 서로를 보며 뭔가 눈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분위기를 느끼며 이상했습니다. 싱클레어 중장의 질문은 합리적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핵심이었지만 다른 장성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베넷 대장이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싱클레어 중장, 그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명령 불복종건에 집중합시다. 싱클레어 중장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어요. 의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별도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이 우리보다 효과적이라면 우리 대응 방안 전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해링턴 중장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실전 데이터도 부족하고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싱클레어 중장이 즉시 반박했어요. 지난 24시간 동안 모든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게 검증이 아니면 뭡니까?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고 장성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었어요. 일부는 싱클레어 중장 의견에 동조하는 듯 보였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시스템 효용성 논쟁이 아니라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미국 중심의 방어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고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위계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베넷 대장이 손을 들어 토론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과 우리 방어 체계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대응 방안을 요청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몇몇 장성들이 놀란 표정으로 베넷 대장을 봤습니다. 해링턴 중장이 급히 말했어요. 의장님, 그건 우리 주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베넷 대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주도권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군 합참의장이 직접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하고 있었고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싱클레어 중장이 베넷 대장 의견에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현장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베넷 대장이 다른 장성들을 보며 물었어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몇몇 장성들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해링턴 중장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넷 대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측에 공식 요청합니다. 대응 방안과 시스템 통합 방법을 제시받고 우리 작전에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요청을 지지할지 아니면 여전히 미군 중심 체계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베넷 대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커닝햄 소령 현장 책임자로서 의견을 말하십시오.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이 논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24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그를 비웃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걸 목격한 과정까지 모든 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 제안 채택에 찬성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그들의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베넷 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한국 측과 즉시 협의 시작하십시오. 회의가 끝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어요. 방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미군이 처음으로 한국에게 작전 주도권 일부를 넘기기로 결정한 순간이었고 우리 중심 구조가 흔들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저는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박진우와 함께 상황실로 내려왔고 한국 측 제안 채택 결정이 전달되자마자 새로운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메인 스크린에는 이란 전역의 공군 기지 6곳에서 동시에 대규모 출격 준비가 포착되고 있었어요. 당직 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소령 이란 공군 전투기 50기 이상 출격 준비 중입니다. 예상 이륙 시간 10분 이내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각 기지마다 전투기들이 활주로에 정렬되고 있었고 엔진 예열이 완료된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단순 위협이 아니라 실제 대규모 공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만약 전부 이륙하면 우리 방공망 전체가 압박받을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이미 태블릿을 켜고 있었고 화면에 이란 공군 기지들의 통신망 구조가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박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출격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이륙 후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어요. 이륙 후 무력화라니 전투기는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고 있었고 미사일이나 드론처럼 완전히 제어를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조종사가 육안으로 비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편대 통신을 차단하고 지상 관제와의 연결을 끊으면 개별 조종사들은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협조 없이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전투기 한 대는 위협적이지만 50대가 협조 없이 각자 움직이면 효과적인 공격이 불가능했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었습니다. 통제를 잃은 조종사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일부는 자폭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상부에 연락을 시도했고 몇 초 후 베넷 대장과 연결됐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커닝햄 소령 상황 파악됐습니까? 저는 급히 보고했습니다. 이란 공군 대규모 출격 임박했습니다. 한국 측 방안은 통신 교란을 통한 편대 무력화입니다. 베넷 대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박진우를 받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베넷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인합니다. 한국 측 방안대로 진행하십시오. 실패 시 우리 전투기 긴급 출격 준비하세요. 통신이 끊겼고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어요. 시작하십시오. 박진우가 태블릿을 조작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이란 공군 기지들의 통신 주파수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기지마다 교란 신호 준비 중이라는 표시가 떴고 송출 대기 상태로 전환됐어요. 저는 메인 스크린을 봤습니다. 첫 번째 기지에서 전투기 2대가 이륙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다른 기지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륙이 시작됐어요. 5분 만에 20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나머지도 활주로에서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전투기 30기 이륙 완료했습니다. 편대 형성 중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전투기들이 그룹을 만들어 이동하는 걸 봤어요. 각 기지에서 올라온 전투기들이 합류하며 하나의 대규모 편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우리 영공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송출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진우가 태블릿 화면을 터치했어요. 교란 신호 송출 시작이라는 문구가 떴고 화면에서 이란 통신망을 나타내는 선들이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편대를 형성하던 전투기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불규칙해지기 시작했고 일부는 고도를 바꾸기 시작했으며 다른 일부는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당직 장교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편대 붕괴 시작됐습니다. 개별 기체들이 각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전투기들은 더 이상 협조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마치 제각각 다른 명령을 받은 것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원을 그리며 맴돌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기지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지상 관제와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조종사들은 명령을 받을 수 없고 편대장도 부하들과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어요. 50대의 전투기가 하늘에 떠 있지만 아무도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고 각자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부 조종사는 작전을 포기하고 귀환을 선택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날아가려 했지만 협조 없이는 효과적인 공격이 불가능했어요. 당직 장교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전투기 15기 귀환 중입니다. 나머지도 편대 재형성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공군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었고 전투기들은 하늘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귀환하는 전투기 개수가 계속 증가했고 이제 30기 이상이 기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머지 20기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맴돌고 있었고 일부는 연료 부족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직 장교가 최종 보고를 했어요. 전 전투기 작전 폭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귀환 중이고 일부는 비상 착륙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50대의 전투기가 이륙했지만 단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철수하고 있었고 이란 공군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어요.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공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하늘을 통제할 수 없었고 공중 공격 능력을 상실했어요. 미사일도 드론도 전투기도 모두 실패했고 남은 건 지상 병력뿐이었지만 제공권 없이 지상 작전을 수행한다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저는 상부에 연락했고 베넷 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란 공군 전면 철수 확인됐습니다. 작전 수행 없이 귀환했습니다. 베넷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했습니다. 훌륭한 결과입니다. 통신이 끊겼고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닫으며 저를 보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닫았습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땅도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했습니다. 이란 내부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할 거였어요. 저는 공군 철수를 확인한 직후 다시 지하 3층 감청 분석실로 내려갔고 박진우의 예측대로 이란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분석실 안은 여전히 데이터 처리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로스 중위와 다른 분석관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로스 중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로스 중위 새로운 패턴 발견됐습니까? 로스 중위가 헤드셋을 벗으며 저를 보고 급히 대답했어요. 소령님 심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 통신이 급격히 증가했고
대부분 혼란과 불안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화면을 봤습니다. 통신 빈도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고 지난 2시간 동안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특히 공군 철수 직후부터 통신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특정 키워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표시된 키워드들을 확인했어요. 작전 거부, 탈출 명령 무시, 항복 같은 단어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고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스 중위에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통신 내용 확인 가능합니까? 로스 중위가 특정 기록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기지 사령관 목소리였고 페르시아어 음성 아래 영어 번역이 표시됐어요. 부대원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일부는 기지를 이탈하려 한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다른 통신도 재생됐습니다. 중급 지휘관 목소리였어요. 추가 공격 명령이 내려왔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그 기록들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단순히 전술적 실패를 넘어서 조직 내부의 명령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고 병사들과 하급 지휘관들이 상부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로스 중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스 중위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지난 2시간 동안 30건 이상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란은 물리적 전투력만 상실한 게 아니라 내부 결속력까지 잃고 있었고 공포와 불안이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말한 대로 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다른 분석관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중위님 긴급 통신 포착됐습니다. 이란 국방부 직통입니다. 로스 중위가 즉시 해당 통신을 메인 스피커로 전환했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란 국방부 고위 관계자 목소리였고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대통령 각하 현재 상황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추가 공격은 무의미하며 병력 손실만 가중될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긴장 완화 협상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항복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침묵했고 몇 초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통신이 끊겼고 분석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로스 중위를 보며 물었어요. 이 통신 확실합니까? 로스 중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암호화 패턴과 발신 위치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직통 맞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란 최고 위층에서 항복 논의가 시작됐다는 뜻이었고 이건 단순한 전술적 후퇴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즉시 상황실로 올라갔고 메인 스크린 앞에서 박진우와 맥도날드가 대화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급히 말했어요. 이란 국방부에서 긴장 완화 협상 제안하고 있습니다. 항복 수순으로 보입니다. 맥도날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소령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청 기록을 메인 스크린에 띄웠고 통신 내용이 번역과 함께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맥도날드와 주변 장교들이 화면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었고 박진우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맥도날드가 저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란의 항복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추가 군사 압박을 가해 완전한 승리를 달성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일부 장교들은 완전한 군사 승리를 주장할 거였고 다른 일부는 외교적 해결을 선호할 거였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군사 충돌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우 말이 맞았어요. 이란은 이미 전투력을 상실했고 내부가 붕괴되고 있었으며 추가 공격은 불필요한 피해만 가져올 거였습니다. 저는 맥도날드에게 말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고 협상 수용 제안하겠습니다. 맥도날드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즉시 워싱턴과 연결을 시도했어요. 몇 분 후 베넷 대장과 화상 연결됐고 저는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란 국방부에서 긴장 완화 협상 제안했습니다. 내부 붕괴가 진행 중이고 추가 군사 행동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넷 대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소령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협상 수용하고 추가 충돌 없이 종료하는 게 최선입니다. 베넷 대장이 화면 너머에서 다른 장성들과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고 몇 분 후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승인합니다. 협상 진행하되 모든 군사활동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십시오. 통신이 끊겼고
저는 메인 스크린을 봤어요. 이란 전역의 기지들은 여전히 조용했고 더 이상 새로운 공격 준비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직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이란 측에서 공식 발표 준비 중이라는 정보 입수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있었어요. 총성 없이, 미사일 없이, 폭격 없이 조용히 끝나고 있었고 이란은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진 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심리 붕괴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말했던 대로 공포가 전장을 무너뜨렸고 이란은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게 됐어요. 저는 박진우와 함께 상황실에 서서 이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이란 국영방송 채널이 연결되어 있었고 곧 대통령 특별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어요. 상황실 안에는 10여 명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항복이라는 단어는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란 같은 국가가 공개적으로 항복을 선언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했고 대신 긴장 완화나 평화 협상 같은 외교적 표현을 사용할 거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우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화면이 전환되며 이란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집무실로 보이는 배경 앞에 앉아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는 준비된 원고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고 페르시아어 음성 아래 영어 자막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분, 저는 오늘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추더니 계속 말했어요. 지난 며칠간 우리는 외부 세력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해결은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피해라니 실제로는 이란만 일방적으로 무력화됐지만 대통령은 이를 상호 손실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표현이었고 국내 여론을 고려한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적 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입니다. 상황실 안에서 몇몇 장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맥도날드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커닝햄 소령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평화와 협력에 대한 원론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고 군사행동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미 전달됐습니다. 모든 군사작전 중단이라는 문장이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고 이란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공표한 겁니다. 발표가 끝났고 화면이 다시 스튜디오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메인 스크린을 끄고 주변을 봤어요. 장교들은 서로 축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긴장이 풀린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 발표를 받아들이고 모든 작전을 종료할지 아니면 추가 확인과 검증을 요구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이란이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일 수 있다고 주장할 거였고 완전한 무장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워싱턴과 연결을 시도했고 베넷 대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여러 명의 장성들이 모여 있었고 회의 중이었던 것 같았어요. 베넷 대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커닝햄 소령 이란 발표 확인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모든 군사작전 중단 선언했습니다. 베넷 대장이 주변 장성들과 잠시 논의하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소령 현장 책임자로서 이 발표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 있었고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이란의 모든 공격이 실패했고 내부 통신에서 공포와 혼란이 확산됐으며 군 조직 자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던 과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베넷 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군사 행동 능력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전쟁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베넷 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모든 공격 작전 중단하고
방어 태세로 전환하십시오. 검증 절차는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통신이 끊겼고 저는 당직 장교에게 지시했어요. 모든 부대에 작전 중단 명령 전달하십시오. 방어 태세 유지하되 공격 준비는 해제하세요. 당직 장교가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상황실 안에 안도의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지속된 긴장이 풀리며 장교들은 자리에 앉거나 복도로 나가 담배를 피우러 가고 있었어요. 저는 메인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이란 전역의 감시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고 모든 기지는 조용했어요. 더 이상 미사일 이동도 드론 준비도 전투기 출격 징후도 보이지 않았고 마치 전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박진우가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대답했어요. 외교적으로는 긴장 완화지만 실제로는 항복입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항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고 우리는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전쟁을 끝냈어요. 미사일도 폭격기도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았지만 적은 스스로 무너졌고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진 채 항복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둘러봤습니다. 장교들은 여전히 안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메인 스크린에는 평온한 이란 영토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전장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요. 저는 이란의 긴장 완화 발표 이후 사흘 동안 상황실에서 후속 조치를 감독했고 모든 군사활동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였고 저는 지하 1층 집필실에 홀로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빈 문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고 제목란에는 중동작전 최종평가 보고서라고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작전 경과와 결과 분석,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포함하라고 지시했지만 제가 정말 고민하는 건 다른 거였어요. 이 보고서의 진실을 얼마나 명확히 기록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첫 회의실에서 박진우를 비웃었던 순간부터 그의 모든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걸 목격한 과정까지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사일 소멸 드론, 추락 전투기 철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란의 항복까지 모든 단계에서 한국 시스템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을 공식 보고서에 명확히 기록한다는 건 미군 중심 방어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였고 우리가 한국에게 의존했다는 걸 공식화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타이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맥도날드가 들어왔고 그는 제 옆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커닝햄 소령 보고서 작성 중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맥도날드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표현을 완화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어떤 부분을 완화합니까? 맥도날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개입 부분입니다. 협조 체계로 표현하고 우리가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협조 체계라니 실제로는 우리가 박진우 판단을 따랐고 그의 시스템 없이는 방어가 불가능했어요.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측에 있었고 우리는 그저 협력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맥도날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맥도날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실과 기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령도 아시잖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상부 요구대로 표현을 완화하고 미군 중심으로 기록할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 한국 시스템이 결정적이었다고 명확히 기록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완화하면 제 경력은 안전했고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묻힐 거였고 다음 전쟁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진우가 처음 회의실에서 오늘 발사된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를 비웃었고 그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상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라고 일축했고 검증되지 않았다며 거부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예측이 정확했고 모든 대응이 성공했으며 전쟁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 시스템이 끝냈어요. 저는 맥도날드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정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맥도날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소령 상부 요구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사실 기록입니다. 제 임무는 진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맥도날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후폭풍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개요 항목부터 작성하기 시작했고 이란의 공격 패턴과 우리의 초기 대응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핵심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시스템 개입 및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을 입력했고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첫 예측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계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미사일 소멸 예측 드론, 교란 전투기 무력화, 그리고 이란 내부 심리 붕괴 유도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개입이 전장의 결과를 결정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었고 상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진실이었고 누군가는 기록해야 했습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고 파일을 상부 보고 시스템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로드 진행률이 표시되기 시작했고 50%, 70%, 90%까지 올라갔어요. 맥도날드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 정말 제출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출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됐고 제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맥도날드가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필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어요. 밖으로 나서자 카타르의 뜨거운 햇빛이 쏟아졌고 기지 활주로 너머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지 외곽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며칠 전 이란 전투기들이 통제를 잃고 철수했던 그 하늘이었고 지금은 평온하게 구름만 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박진우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어요.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 당신들이 전장을 결정했다고요. 박진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하늘을 봤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첫 회의실에서 그를 비웃던 순간이 떠올랐고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가 최고이고 우리 방식이 정답이며 한국 같은 나라에게 배울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전쟁은 더 이상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가 끝낸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